네,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반도체 말고 이것 보세요. 지금부터 사 모으시면 올해 손실 보신 거 전부 복구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앞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정말 구독이라던가 좋아요 꾸준히 눌러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어느 정도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날이 많이 풀렸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건강에 좀 유의하시면서 영상 시청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좀 봐보면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서가 좀 계속해서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삼성전기, 그 다음 좀 오랜만에 보이는 LG전자도 보이네요. LG전자가 오늘 12%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LG전자가 좀 올랐고, 그 다음 SK스퀘어, 그 다음 한국콜마, 주성엔지니어링 등 약간 좀 개별주 위주가 확실히 올라오고 있다.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어땠죠? 3위부터 이제 3, 4, 5, 6, 7, 8 이렇게가 거의 다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확실히 거래량, 그 다음에 거래 대금도 감소를 했고, 그 줄어든 거래량, 거래 대금이 어디로? 바로 개별주 위주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시장의 흐름, 오늘의 시장의 좀 흐름을 봐보면 일단 엔디비아의 투자 자금 조성 효과가 좀 보여졌습니다. 자, 어제만 하더라도 엔디비아의 5천억 달러 자금 조성이 오늘 재평가가 됐습니다. 어제만 해도 좀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죠. 하지만 오늘 좀 재평가가 되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AI 투자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 자체도 순환, 금융, 비판 혹은 우려가 좀 진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우리가 알 수 있죠.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큰 기업이고, 지금 현재 GPU라는 정말 엄청난 것을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쪽에다가 많은 이제 시장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결국 엔비디아와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이어갔습니다.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그 다음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존재를 했었죠. 하지만 결국 엔비디아의 5천억 달러 자금 조성은 결국은 기업을 위해서 이익 발전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살짝 요 부분이 저는 조금 걸려요. 바로 자금의 이동입니다. 예탁금은 정체되고 신용잔고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장기 자금보단 단기 자금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이전 7월처럼 증시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될 경우에 신용이 몇 조씩 털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전부터 신용 매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내 돈을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랬을 때의 손실이 정말 커요. 그리고 무슨 리스크가 있죠? 현금으로 들어갔을 때는 반대 매매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반대 매매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기 자금 활성화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잡아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살짝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중동 이슈예요. 이거는 사실 좀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카타르, 파키스탄 등 이제 협상 임박 신호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미국과 이란과 오만 합의도 근접했다고 지금 계속해서 보도는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란 측 강경파와 협상파가 여전히 갈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 이란 측의 강경파, 협상파는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이 조건 수용 안 하면 합의가 없다라는 강경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상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협상을 하자라는 입장이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강경파의 입장이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강경파는 어쨌든 본인들이 얻어야 되는 이점은 전부 다 얻기 전까지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해요. 사실 저는 좋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내가 이득 볼 건 이득 보고 어느 정도 내줄 건 내주고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본인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만 협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중동 이슈가 길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후티 반군이 연이어서 지역 내 선박을 공격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긴장감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종전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ING 상태가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근데 이 악재를 과연 누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분들, 그 다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오죠.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적으로 봤을 때 단점이 정말 많고 장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경파가 원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강경파가 원하는 부분 중에 일단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를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뭐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통행료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의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통행료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지 않는 미국에 좀 잘 협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결국 올해 시장은 이런 순환매 패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첫 번째는 뭐 당연하게도 반도체겠죠. 일단 뭐 반도체 붐은 식을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계속되고 있고 이제 HBM뿐만 아니라 D램 자체도 가격이 상승해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전력기기예요. 전력기기. 자, AI 데이터 센터와 첨단 공장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반도체 다음으로 순환매를 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반도체만큼 붐보다는 단기적 순환매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섹터의 흐름 자체가 좀 장기적인 패턴과는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피지컬 AI죠. 자, 현재는 생성형 AI를 뛰어넘어서 피지컬 AI 쪽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현재 계속되는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과 피지컬 AI를 위한 증설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올해 하반기 시장 흐름은 피지컬 AI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총평을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 붐이 끝나면 전력기기 붐이 올 것이고 전력기기 붐이 끝나면 피지컬 AI 쪽에 붐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뭐 어제의 내용과 사실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피지컬 AI 이쪽은 분야가 저 어제 말씀드렸죠. 많다고. 분야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피지컬 AI 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야가 많음.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OTA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다? 바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거 뭐 자동차 있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OTA 형식으로 이제 피지컬 AI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근데 OTA가 뭐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보면 요즘 차들 같은 경우에는 OTA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OTA가 뭐냐? 바로 무선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를 타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디까지 업데이트가 됐냐면요. 자, 이전 연식 지금 현재는 페이스리프트가 됐다. 자동차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전 연식보다 페이스리프트 되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뭐 디스플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차량의 뭐 전자제어 기능 이런 부분들이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HUD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HUD 업데이트. HUD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리창의 속도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국산차의 경우에는 순정 내비를 연동하게 되면 그 순정 내비의 위치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기능들이 유리에 나옵니다. 운전자만 볼 수 있게. 근데 이 HUD를 어떻게 OTA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어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뭐 정비소를 가거나 뭐 현대 관련된 모비스 이제 현대 모비스 뭐 이런 곳이 아니라 어디 바로 집에서
그냥 차 시동도 안 걸어도 됩니다. 그냥 알아서 자연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OTA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OTA 방식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예상하던 피지컬 AI, 뭐 칩을 꽂아서 사용을 하고 이런 방식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오류가 생겼을 때 그 오류에 대한 수정도 충분히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OTA 쪽으로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OTA 업데이트와 더불어서 과연 피지컬 AI가 갖춰야 될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몸입니다. 몸이라고 하면 로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의 로봇은, 자, 지금의 피지컬 AI 상황을 보면은 이미 뇌는 거의 다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왜? 어차피 생성형 AI의 뇌를 어디다가 피지컬 AI의 뇌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뇌는 준비가 끝난 상태인데 몸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왜 몸이 준비가 안 돼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유가 좀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몸이 준비가 안 되는 이유는, 자, 뇌에서는 이미 어떠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근데 그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통해서 이제 실천을 하기 전에,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기 이전에 오류, 그러니까 즉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을 B에다가 갖다 놔라고 했을 때 A라는 물건을 B에다 갖다 놓기까지의 과정들에서 연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연산들이 이미 입력을 해서 생성형 AI 쪽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피지컬 AI는 그 정답을 받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박자 그리고 두 박자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서 연산이 나와서 결과값이 또 측정이 되면 그 결과값대로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또 몸은 또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 근데 나 이미 이 정도까지 동작을 했어. 근데 이 정도까지 동작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다시 바꿔? 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뇌는 뭐라 그러죠? 그거에 대한 또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을 거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다시 정답을 알려줬을 때는 또 이 친구는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지금 현재 뇌를 못 따라가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몸이 뇌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 몸 쪽으로 아마 지금 계속해서 개발, 그 다음에 좀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몸이 개발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로봇주들이 아마 계속해서 개발, 그리고 뭐 실전 과정, 뭐 이런 것을 거쳐 나갈 것이다 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전에 이제 우리가 아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을 해봤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 사실 지금 이미 충분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피지컬 AI와 연관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봇들은 상용화가 아직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로봇까지의 한계가 어디냐, 스마트 팩토리 정도는 지금 현재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스마트 팩토리도 지금보다 더 정밀한 작업들을 거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했을 때는 자동화 공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미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공정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동화 공정이 이미 진행되는 회사가 많습니다. 왜 자동화 공정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냐?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공정을 이미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회사도 많지만, 물론 사용을 안 하는 회사도 당연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과 별개로 이 자동화 공정이 조금 더더욱 디테일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예시가 아닌, 제가 이제 이전에 저는 군 복무를 산업체에서 했습니다. 이제 산업체라고 하시면은 우리 남성분들은 아시지만 여성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산업체가 뭐냐면 군 복무 기간만큼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군 복무만큼 회사에서 일을 해요. 대신에 복무 기간이 많이 길어요. 이게 좀 단점이지만 장점은 돈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반인처럼 생활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산업체에서 일을 할 때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냐? 바로 CNC라는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CNC 공장. 자, CNC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말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쉽게 말해가지고 철을 가공해서 커플러를 만들던 곳이에요. 커플러. 철을 가공해서 커플러라는 것을 만들던 그런 곳이고, 이제 CNC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다가 이제 세팅 값을 입력을 하면은 그 기계에서 공구가 돌아가면서 철을 가공을 해요. 이런 과정인데, 지금까지는 사람이 기계에 손을 넣고 그 손으로 부품을 이제 맞추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동화된 제품도 있습니다. 자동화된 기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아서 부품이 꽂힙니다. 알아서 부품이 꽂히고, 그 부품이 꽂히고 나서 뭘 할까요? 바로 부품이 완성된 부품 같은 경우에는 꺼내가지고 일정 공간에 집어넣기까지 하는 그 정도의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화라고 해도 100% 자동화가 아닙니다. 100% 자동화는 아니고 결국 사람보다는 느려요. 사람보다는 느리지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기계에다가 손을 넣고 그런 수작업을 반복할 때 점심시간이라던가 혹은 퇴근 시간 이후에는 이 자동화 기계들, 그러니까 일반 기계들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100% 자동화되는 기계들은 상주하는 인력 한 명만 있으면 기계를 20대, 30대, 40대까지도 돌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화 공정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자동화도 사실상 100% 자동화는 아닙니다. 100% 자동화는 아니고 사람이 세팅 값을 직접 입력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청소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100% 자동화는 아니에요. 한 70% 정도 자동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엄청난 신식 기술입니다. 그 CNC 공장 내에서는 정말 신식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엔 어떻죠? 아니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100% 자동화는 정말 기계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공정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동화라고 해도 100% 자동화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스마트 팩토리, 뭐 이미 자동화가 돼 있다, 이미 자동화다에 대해서 저는 X라는 정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피지컬 AI 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지컬 AI가 가장 우선 과제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우선적으로 될 게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쪽이 가장 강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뭐 스마트 제조 물류, 뭐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쪽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사실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물류 이런 쪽은 이미 어느 정도 자동화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을 사용을 할 때 보시더라도 아무리 보조라고 하지만 정말 고속도로에서 100km, 200km를 달려나갈 때 그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왜? 차선 맞춰주죠. 그 다음에 앞차와의 간격 조절해주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단속 카메라. 네, 단속 카메라에서 속도를 일정 부분 줄여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요즘 고속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구간 단속 있잖아요. 구간 단속에서도 그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이 이전보다 훨씬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그 다음 요즘 뭐 차들, 기본적으로 나오는 차들 중에서 조금 이제 가격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 주차,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다가 주차를 해놨다가 제가 1층에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1층까지 차가 직접 옵니다. 사람이 안 타 있어도. 그렇듯 확실히 많이 개발이 됐고, 이제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제조 쪽의 피지컬 AI 쪽은 사실 조금만 더 손을 봤을 때 100% 자동화가 벌써 이미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쪽은 아직까지도 시선이 좀 발전이 조금 더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휴머노이드나 뭐 로보틱스 이런 것을 피지컬 AI화 시켜서 어디에 사용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군대입니다. 군대에 아마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뭐 중동 미국 전쟁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뭐죠?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어 나감.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현대, 과거의 전쟁, 그 다음에 현대의 전쟁까지도 계속해서 사람이 직접 전쟁에 참여를 하고 사람이 죽어 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안 게 뭐가 있죠? 바로 드론입니다. 자폭 드론을 통해서 사람을 이제 살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자, 이것을
어쨌든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좀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사람을 소모품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력이 가장 귀해요. 근데 그 인력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모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첫 번째로는 군대에 배치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군대에 배치가 됐을 때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내용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영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막 뭐 리펄서 건 막 이런 걸 쏘진 않겠죠. 하지만 최소한 로봇이 이제 어느 정도 지켜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사실 아이언맨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해요.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아이언맨에 보시면은 이제 가끔 막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우르르 튀어나와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위기 감지를 시켜준다던가 여기는 위험합니다. 나가십시오. 뭐 이런다던가 아니면 보안 경계, 근무 이런 거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피지컬 AI가 상용화됐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될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제가 볼 때는 공장 위주로 많이 될 겁니다. 자, 공장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공장 같은 경우 제가 다녔던 회사의 경우에도 20대 초반에 산업체를 다니던 그 시절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역한 지가 좀 돼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포장 용기에 담아서 그 제품을 포장을 해서 박스에 담는 일까지 다 사람이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손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이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이제 세 번째는 계속해서 아마 인력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이슈가 쏠릴 것 같아요. 인력, 그러니까 결국 이 로봇이 나온다는 것은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력 쪽에서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피지컬 AI가 개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피지컬 AI 과연 어떤 관련주들이 가장 인기가 많을까라고 하시면은 자,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대장주라고 하면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바로 로봇 쪽이겠죠. 로봇 쪽.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로보틱스, 그다음 뭐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 T 로보틱스 뭐 요런 대장주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구동계 뭐 이런 쪽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센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센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나무가, 그 다음이 파트론 이렇게 관련주를 좀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나무가 한번 봐볼까요? 나무가 같은 경우도 고점 로봇 사이클이 돌 때 고점을 찍었다가 좀 내려오고 지금 현재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나무가나 파트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금융투자에서 정말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일같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아가기에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장기 추세는 이탈이 됐습니다. 장기 추세는 이탈이 됐지만 이 장기 추세 위로 올라오는 시기쯤에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전고점 이상까지도 돌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고점을 달리다가 지금 현재 많이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지만 결국은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지만 장기 입형을 지키고 있어요. 장기 입형을 지킨다는 것은 향후 다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가 이 급등이 나왔던 이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젠슨항이 방한을 했을 때입니다. 방한을 했을 때보다 많이 내려오기는 많이 내려왔어요. 정말 많이 내려왔지만 결국 다시 추세를 잡아가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잡아서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T로보틱스, 우리가 T로보틱스도 한번 봐보면
자, T로보틱스도 봐보면은 지금 뭐 로봇 사이클 돌았던 이후로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어떻죠? 점점 추세를 우상향 패턴으로 돌리고 있죠. 우상향 패턴으로 돌린다는 게 다시금 주가를 위로 슈팅을 내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사이클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반도체 사이클 이후로 전력기기, 그 다음이 피지컬 AI가 결국 올해의 시장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올해 초, 이제 올해 말, 그 다음 내년 초까지 시장에서 사이클을 받아갈 게 피지컬 AI 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화